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주말에는 조선인물사, 평일에는 삼국통일 파트 들어와가지고 삼국통일 영상이 한 7개 정도 나가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이렇게 되면 한 10개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수대첩했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당태종 이세민과 영계소문의 전쟁, 고당 전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살수대첩부터 이제 고구려와 당나라 전쟁, 영계소문 이야기 전까지 오늘 이 시간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좀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일단 살수대첩을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살수대첩 때 우중문이 평양성을 공격하려고 했다가 야 사기가 수나라 병력의 사기가 떨어져서 돌아가는 길에 살수 청천강을 건널 때, 물론 청천강의 위치는 지금의 북한의 청천강이 아니라 만주에 있는 홍강이라는 설도 있고 요동에 있는 단하천이라는 설도 있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청천강을 건널 때 을지문덕 장군이 청천강 상류에 뚝을 막아서 수나라 병력이 쉽게 청천강을 건널 수 있도록 강물의 수심을 낮게 만들었다가 갑자기 뚝을 터가지고 강물이 불어나니까 수나라 병력이 둘로 쪼개졌고, 그때 고구려군이 게릴라전을 전개해서 수나라 병력 30만 5천 명 중에 2,700명 살아 돌아갔다. 이게 살수대첩이라고 이 말씀 드릴 때 내가 그 뚝 이야기를 하면서 일설에 의하면 을지문덕 장군이 얘네들이 청천강을 건너갈 때쯤이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면 지금으로부터 1300년, 1400년 전에 강물의 수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뚝을 만든다, 댐을 만든다, 그리고 어떤 병력이 지나갈 때 야, 그 시기 적절하게 뚝을 터가지고 강물의 물의 양을 늘린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 상고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역사를 강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재밌게 하는 과정에서 다 일반적으로 그 이야기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설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좀 댓글은 좀 그만 다셨으면 좋겠고, 고구려에서 수나라와 전쟁, 살수대첩이 있었던 그 시기에 이제 백제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백제왕은 무왕입니다. 이 무왕이 왕을 한 40년 정도 했던 어마어마한 왕이에요. 근데 무왕의 어머니가 용과 사랑을 해서 무왕을 낳았다. 이때 용은 왕을 뜻하겠죠. 그러니까 그 용이 이제 무왕 앞에 있었던 법왕인지 그 전에 있었던 위덕왕인지는 아직도 몰라요. 무왕의 아빠가 누군지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만 하여간 7세기에 40년 정도 무왕이 있었고 마지막 20년 정도의 의자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무왕이 엄마는 좀 약간 그렇게 뭐 왕족 신분은 아니다 뭐 이런 걸 뜻하는 그 설화겠죠. 그런데 무왕이 어렸을 때 아명이 여러분 다 아는 이름이야. 서동입니다. 서동요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향가 25수 중에 하나가 서동요야. 이 서동이 백제 왕자잖아. 어찌됐든 간에. 근데 잘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백제 왕자 서동과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 잘생기고 예쁜 걸로 아주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물론 선화공주가 진평왕의 셋째 딸인 것도 좀 미스테리예요. 일반적으로 진평왕의 큰 딸은 천명공주라고 이야기하고, 이 천명공주와 영수가 결혼해가지고 김춘추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덕망공주라고 해서 이 덕망공주가 그 유명한 선덕여왕이고, 셋째가 선화공주라고 하는데 진짜 진평왕의 딸인지 아니면 선화라는 여인과 그렇게 서동이 사랑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서동요에 입각하면 이 서동요 이야기라든지 이런 건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삼국유사 기록에 입각하면 서동이 자기가 제일 삼국시대 지금 잘난 왕자인데 신라 선화공주가 예쁘다고 하니까 선화공주를 꼬시려고 신라까지 들어가가지고요 말을 캐다가 어린 아이들에게 막 말을 나눠줍니다. 마가 옛날에는 가장 맛있는 간식이었나 봐. 마시잖아요. 마약 아니고 마. 근데 그 말을 주면서 무슨 소문을 내냐면 신라 선화공주가 밤마다 서동을 얻고 간다. 쉽게 얘기하면 서동과 사랑한다라고 노래를 퍼뜨려요. 이 노래가 궁궐까지 들어갔고 선화공주가 그 노래 때문에 궁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귀양을 가게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돼? 그랬다고 설마 공주가 귀양을 갈까? 그런데 그 귀양을 갈 때 가고 있는데 서동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공주님을 모시고 안전하게 함께 귀양을 가겠습니다. 선화공주 입장에서 생판 처음 본 머시만데 잘생겼거든. 젠장 일단 잘생기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서동에게 그래라 나를 네가 잘 보호하거라 그러다가 끝내 서동과 사랑을 하게 되고 이제 선화공주와 서동이 살아야 되는데 선화공주가 궁궐에서 쫓겨날 때 금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금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제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서동이 갑자기 껄껄껄 웃어요. 이 노란 게 무슨 그 귀한 거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오. 내가 말을 했던 곳 옆에는 이 노란 덩어리가 엄청 널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선화공주가 그럼 서동님 저랑 함께 한번 가보시죠. 가봤더니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떤 훌륭한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 스님이 순간 이동술을 발휘해가지고 금을 진평왕이 있는 신라 궁궐까지 뿅 하고 옮겨놨더니 진평왕이 야, 내 딸 선화공주가 정말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났구나 하고 사위로 서동을 인정했다라고 하는데 그 서동이 이제 훗날 백제 무왕이 됩니다. 진짜로 무왕의 부인이 신라 선화공주였다라면 무왕이 신라랑 얼마나 많이 전쟁했는데 신라를 얼마나 싫어했는데 이게 좀 과연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역시 삼국유사 내용이기도 한데 무왕이 선화공주와 익산 지역을 가다가 익산이 실제로 가서 보면 특히 익산 미륵사 터를 보면 산세가 영험합니다. 야, 이쪽에 큰 절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가운데 큰 목탑을 지어요. 이 목탑이 있었으면 역시 황룡사 국춘 목탑 수중 정도가 돼가지고 일본의 동대사 대불저이나 호류사 금당에게 뻑큐 날릴 정도가 됐을 텐데 그 목탑 양쪽 동쪽에 석탑, 서쪽에도 석탑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미륵사예요. 그리고 실제로 무왕은 익산으로 천도할 계획까지 좀 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목탑도 날아가고 미륵사라는 절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서쪽에 남아있는 석탑을 우리가 미륵사 터에 있는 석탑,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아는 석탑이죠. 우리나라 탑 중에 가장 오래됐고 목조탑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이야기가 옆으로 가겠습니다만 미륵사지 석탑은 참 추억이 많은 곳인데 제가 미륵사만 답사를 정말 여러 번 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갔을 때 대학 때 답사로 갔던 기억인데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그리고 빗방울을 하나 두 개 치는데 날씨가 굉장히 막 좀 캄캄했습니다. 캄캄이 사투리 아니죠, 피디님? 캄캄이 맞죠? 컴컴이 맞아요? 캄캄했어요. 그런데 그 미륵사지 석탑을 보면 여러분 깜깜할 때 보면 약간 좀 무서워요. 그래서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빗방울이 나를 한두 방울씩 때리는데 그때 우리 과에서 가장 예쁜 누나가 저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던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탑이 미륵사지 석탑이고요. 그 다음 몇 년 후에 미륵사를 갔는데 야, 그새 미륵사가 다 복원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관광버스 막 수십 대 와 있고요. 할머님들이 미륵사지 석탑을 뺑뺑뺑 돌면서 막 이렇게 절을 드리는 장면을 보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매체를 통해서 미륵사지 석탑을 복원한다. 무슨 말이냐? 이 미륵사지 석탑이 원래 다 무너져 가고 있었는데 이 미륵사지 석탑 무너짐을 막기 위해 일제가 시멘트로 이렇게 덧칠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석탑은 화강암으로 만드는데 시멘트로 덧칠을 해놨기 때문에 좀 보기 흉했죠. 그 시멘트를 벗겨내는 작업을 이제 하는데 제가 또 우연찮게 미륵사를 갔더니 공사 중인데 공사 중인 현장에 문이 열려있길래 살짝 이렇게 들여다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공사 프로젝트비만 한 200억 정도가 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석탑에서 시멘트 벗겨냈는데 웬 200억이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물속에서 그 탑을 하나하나 분해해가지고 시멘트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고 거기에 이제 화강암으로 예쁘게 모양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물속에 잠겨있는 그 미륵사지 석탑을 보고 당시 선생님과 선생님 조교들이 답사 갔다가 같이 기도드리고 왔습니다. 건강하게 훌륭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그런데 이 미륵사지 석탑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미륵사지 석탑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리장엄구라는 게 나와요. 사리를 넣는 예쁜 금 항아리가 나오고 다시 안에 조그만 금 항아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글귀까지 이제 함께 발견되는데 아까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륵사지 석탑, 그러니까 미륵사란 절 자체는 무왕과 선화공주가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자마자 야, 이거 혹시나 무왕이나 아니면 선화공주의 사리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거기에 글귀가 있었는데 뭐라고 글귀가 새겨져 있어? 당시 왕비였던 사택적덕의 딸이 여기 이렇게 사리가 봉안돼 있다는 기록이 있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학계가 백제사 연구원 학자를 빡 쳐버리는 거지. 무왕의 부인이 선화공주가 아니란 말이냐? 사택적덕의 딸은 누구란 말이냐? 그럼 삼국유사의 선화공주 이야기는 개구라란 말이냐? 아니다. 선화공주 이야기 서동요를 인정하는 학자들은 야, 선화공주가 첫 번째 부인인데 돌아가시고 두 번째가 사택씨가 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당시 사택씨는 부여에 그러니까
부여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까? 백제가 성왕 이후에 국호를 남부여라고 했기 때문에 백제 사택시는 한국사를 수험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택지적비. 그러니까 굉장한 귀족의 성씨의 사택시가. 그래서 진짜 모르겠습니다. 무왕이 서동인지도 모르겠고 또 무왕의 첫 번째 부인이 신라 선화공주인지도 모르겠고 선화는 선화인데 선화가 또 공주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첫 번째 부인이 선화이건 선화공주이건 간에 그냥 신라 여인 선화이건 아니면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이건 간에 그 왕비가 죽고 나서 두 번째 왕비가 사택 적덕의 딸이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거는 이제 학자들이 그쪽 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이제 고민해서 결론을 내리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미륵사 이야기까지 잠깐 갔습니다. 이제 그 무왕이 죽어요. 그리고 무왕의 아들 의자왕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의자왕 그러면 보통 이제 의자왕의 이름에서 의롭고 자비롭다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의자왕을 그렇게 폭군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의자왕 이야기는 백제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제가 또 새롭게 여러 가지 말씀을 또 드릴 거고 어찌됐든 간에 의자왕은 별명이 당시에 해동 증자입니다. 증자는 중국에서 효심으로 소문난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고 의자왕도 왕이 쉽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록에 입각하면 의자왕이 백제가 멸망했을 때 나이가 60이 살짝 넘었던가 그러면 641년인가 왕이 됐거든요.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는데 그럼 왕 자체가 40이 넘어서 된 왕이 의자왕입니다. 근데 의자왕이 음악에도 조예가 상당히 깊었고요. 당시 귀족들로부터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에 상당히 노력을 했고 이걸 성공해낸 왕입니다. 그리고 의자왕이 신라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데 신라의 성을 40여 개나 확보하는 여러분 의자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그 정말 특히 일제강점기에 백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해서 의자왕이 많이 이렇게 비하되기도 하고 물론 삼국사기에도 그런 기록은 나오긴 합니다만 삼천국녀 이야기랑 나중에 해드릴게요. 근데 의자왕이 이제 특히 윤충이라는 장군을 시켜서 1만 병력을 줍니다. 이 윤충 장군이 지금 경상남도 합천에 있는 대야성을 공격합니다. 이게 삼국시대도 대야성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고요. 후삼국시대도 견훤이 이 대야성을 점령하고 정말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이 대야성이 신라와 백제를 오가는 길목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윤충 백제 장군이 1만 병력을 거느리고 대야성을 점령을 하는데 이때 대야성의 성주가 신라의 어마어마한 귀족 출신이었던 김품석이었고 이때 김품석의 부인이 고타서였어요. 이 고타서가 바로 김춘추의 딸입니다. 실은 둘이 자결을 해요. 대야성이 함락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윤충과 의자왕이 이들의 목을 베어서 백제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묻어버립니다. 자, 이러면 이제 성왕이 어떻게 죽었냐는 이야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계상까지 하고 왔거든요. 성왕 이야기를 여기서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6세기 진흥왕과 성왕의 대립을 알고 계시죠? 신라 전성기 6세기 진흥왕 그리고 백제의 중흥을 꿈꿨던 엄청난 군주 성왕 둘이 같이 나제 동맹이 그전부터 120년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성왕은 한강 하류를 차지하고 진흥왕은 한강 상류를 차지했다는 말씀도 내가 한번 드렸습니다. 고구려를 물리치고. 그런데 진흥왕 20대 초반에 20대 무렵에 젊은 나이 진흥왕이 40대 성왕의 뒤통수를 치면서 120년간의 나제 동맹이 깨지게 되니까 어린 진흥왕의 뒤통수 맞고 한강 하류를 빼앗긴 성왕이 얼마나 열받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몰고 신라를 공격하는데 솔직히 이때 신라 좀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 전체를 장악하면서 전성기를 구가하긴 했지만 고구려를 막아야 되는 병력을 둘러 쪼개야 되는 입장에서 당시 성왕이 열받아가지고 백제의 전 병력을 끌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또 그 진흥왕 앞에 법흥왕 때 금강가야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대가야도 신라 쌍하고 있는 입장에서 같이 신라를 쳐들어갔기 때문에 신라가 상당히 위험했는데 당시 신라를 공격하고 있는 백제군의 총사령관이 훗날의 성왕 아들, 훗날의 왕이 되는 위덕왕이에요. 근데 이제 성왕이 아니 자기 아들 위덕왕이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너무 고생하니까 갑자기 아들 좀 이렇게 응원을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왕 자신과 백제는 육좌평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6명의 승상이 있었는데 6명의 승상 중에 4명의 승상, 4명의 좌평을 데리고 호위병력 30명 정도 데리고 말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진짜 이거는 우연이라고 봐야 됩니다. 미리 성왕이 올 줄 알고 배보겠다는 건 말이 안 돼.
신라의 이름 없는 장군, 그러니까 노비 출신인데 장군까지 승진했던 고도라는 새끼가 300병력 데리고 이동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성왕을 잡아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혹시 최전방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GP 이런 데서 이제 근무하다가 서대급으로 보통 GP 안으로 좀 비무장지대 들어가지 않나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전방이 없어서. 근데 중대급이 움직였다고 하자 한 300명 정도가 되면 대위가 여러 소위들 데리고 중대가 움직이는데 비무장지대 막 긴장하면서 순찰을 돌고 있는데 갑자기 빠스락빠스락 소리가 나니까 돼지 아니야? 손들어 움직이면 선다 했는데 멧돼지가 아니고 진짜 돼지였어. 김연이었어.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역사에서 벌어진 거예요. 성왕 입장에서 억울하잖아. 신라에게 복수하려다가 전쟁하다가 패배해서 잡힌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 우연찮게 왕이 이름 없는 장군에게 잡히니 성왕이 야, 너 따위 이름 없는 장군에게 내가 죽었어야 되겠냐. 네 칼을 나에게 달라. 내가 자결할게 라고 이야기했더니 고도라는 장군이 아니야. 난 내 칼에 백제 왕의 피를 묻히고 싶었어 하고 그 자리에서 성왕의 목을 베버리고 내병 좌평의 목을 베버립니다. 그리고 이 시신을 이제 진흥왕에게 보내요. 여기서 진흥왕이 성대의 장례를 치렀다선 치더라도 성왕의 아들 위덕왕은 신라쌍이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제 이 다음부터 백제 왕들은요, 왕이 즉위식 할 때마다 신라 타도를 천명합니다. 그런데 진흥왕은 또 무슨 명령을 내리냐? 성왕을 죽였던 고도에게 잘 죽였다라고 큰 상을 내리면서 성왕의 시신을 몸뚱아리는 저 앞쪽 산에 묶어라. 그리고 성왕의 머리, 해골은 내가 정사를 펼치는 건물 앞 뜰에 묶어라. 앞으로 신라 신하들이 신라왕을 만날 때마다 신라왕을 만나기 전에 성왕의 해골을 먼저 발로 밟고 만나도록 하라. 이게 역사적으로 지역감정의 시작입니다. 이거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지역감정은 여러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도 장보 같은 경우 이제 저기 백제 땅 옛날 완도니까 좀 약간 차별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백제 사람이라고 차별을 합니까? 고려 때도 영남과 호남의 지역 감정이 어디 있어요? 조선 때 지역 감정이 어디 있어요? 일제 강점기에 지역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박정희 정권 들어와서 지역 감정이 생겼잖아요. 이 이야기는 내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야? 성왕이 그렇게 시신이 말도 안 되게 치욕을 당했다고. 그런데 대야성 전투에서 신라 귀족들을 죽이게 되니 대야성의 성주 김풍석의 머리와 김춘추의 딸 고타서의 머리를 백제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묻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춘추가 하루 종일 나무 기둥에 기대어 서서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무슨 외계인이야? 눈을 깜빡이지 않았게? 근데 기록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눈을 깜빡하면서 내 살아 생전에 백제 멸망을 보리라. 여기서부터 나중에 신라만의 힘으로 백제를 멸망시켰으면 얼마나 박수 쳐줘야죠. 여기서부터 삼국의 역사가 김춘추에 의해 더럽게 꼬이게 되는데 미안하지만 다음 시간에 김춘추가 어떻게 외교전을 전개하고 김춘추는 누구이고 김춘추가 훗날 어떻게 해서 김유신과 만나게 되고 그런 이야기와 그리고 이 외교전을 전개할 때 이제 고구려로 올라가면 고구려 왕은 벌써 보장왕이고 보장왕을 세운 건 연개소문이었으니까 연개소문은 어떻게 등장하는지 다음 시간에 연개소문과 김춘추의 등장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